어머니는 공기 좋은 데서 좀 쉬고 오세요. 그 말이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어요. 가족이 떠난 자리엔 저 혼자였습니다. 치매라면 편했을까요? 그렇게 믿고 저를 두고 가더군요. 아무 말 없이요. 그날부터 제 복수는 시작됐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영미야, 나야. 희주야. 희주야? 너 왜 국제 전화야? 지금 어디야? 나 베트남이야. 산속 온천이야. 아들이랑 며느리가 날 두고 가버렸어. 뭐라고? 지금 장난하는 거지? 무슨 소리야? 정말이야. 핸드폰도 빼앗겼고 아무것도 없어. 나 혼자 남았어. 그날 저는 평생을 믿고 살아온 가족한테 완전히 버려졌습니다. 한순간에요. 외국 땅, 베트남의 낯선 산속에서 저는 그렇게 홀로 남겨졌습니다. 저는 올해 67, 이름은 정희주입니다. 서울 은평구의 오래된 연립주택에 살고 있어요. 남편은 15년 전 갑작스레 세상을 떴고 외아들 수혁이와 단둘이 살아왔습니다. 수혁이는 반듯하고 성실한 아들이었어요. 대학 졸업 후 중견기업에 취직했고 몇 년 뒤 지수라는 여자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처음엔 지수가 참 싹싹해 보였어요. 어머니, 엄마같이 편하게 지낼게요라며 잘 보이려 애쓰던 모습이 아직도 선합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결혼 전이었어요. 결혼 후 지수는 확 바뀌었어요. 아들이랑 단둘이서만 얘기하고 저는 마치 그 집에 덧붙여진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녁을 차려줘도 어머니는 이런 거 말고 입맛에 맞는 거 따로 드세요. 명절엔 어머님이 오시면 저희 애가 스트레스 받아서요. 그렇게 점점 멀어지더군요. 처음엔 참고 또 참았습니다. 어차피 아들이 행복하다면 저는 불편해도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몇 달 전 일이 터졌습니다. 어머니, 저희 여행 가요. 한 일주일 정도? 그래. 어디로? 베트남이요. 온천 휴양지로요. 어머니도 같이 가실래요? 그때 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가족과 함께 떠나는 해외여행이라니 눈물이 날 정도로 기뻤어요. 그리고 그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처음엔 정말 좋았어요. 따뜻한 날씨, 한적한 산속 온천, 아름다운 자연. 하지만 이틀이 지나고 무언가 이상해졌습니다. 지수야, 왜 오늘은 아침 안 먹니? 어제도 안 나오고. 아, 어머니, 저희가 오늘 아침에 마을 나갔다가 점심 먹고 올게요. 지수는 그렇게 말하며 가볍게 웃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까지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틀, 3일, 그리고 닷새가 지났습니다. 가방엔 제 여권도 없었습니다. 핸드폰도 방 안 서랍에 넣어뒀는데 사라졌습니다. 숙소 주인도 영어를 거의 못하셨고 저는 손짓발짓으로 가족이 나를 두고 떠났다고 말해보려 했지만 잘 통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저는 가까운 마을로 내려가 어렵게 공중전화를 빌려 친구 영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희주야, 너 지금 경찰 불러야 하는 거 아니야? 대사관은? 영미야, 나 지금 아무것도 없어. 내가 치매 걸린 척 했거든, 일부러.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네요. 사실 이 여행은 제가 계획한 복수였어요. 아들이랑 며느리가 저를 짐처럼 여긴 지 오래였어요. 치매라서 불편해요. 기억도 못 하시잖아요. 그 말들 속에 담긴 진심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느 날부터 치매인 척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러 물건도 놓고 밥도 한 번씩 태우고 길도 헷갈리는 척했죠. 그러자 어느 날 지수가 말했어요. 여보, 우리 어머니 모시고 여행이나 다녀와요. 자연도 좋고 산속이니까 조용할 거야.
그 말이 이상했어요. 지수가 자발적으로 여행을 가자고 그때부터 저는 준비했습니다. 모든 걸 끝장낼 준비를. 베트남 도착 후 저는 몰래 숙소 주인에게 부탁해 제 여권과 비상용 핸드폰을 따로 맡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밤 아들이 제 방에 와서 속삭였죠. 어머니, 내일 저희 먼저 나가 있을게요. 어머니는 좀 더 쉬세요. 그 순간 확신했어요. 얘네는 나를 버리고 가는구나. 하지만 저는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으니까요. 베트남 다랏 산자락 깊숙한 곳에 자리한 한적한 온천 숙소. 밤이면 개 짖는 소리도 멀게 들릴 만큼 조용한 곳입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저는 아들과 며느리의 속내를 처음으로 정말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 방 문 딱 10cm 정도 열어뒀던 그 틈 너머에서요. 지수야, 내일은 그냥 우리끼리 떠나는 게 나을 것 같아. 정말로 이대로 어머님 두고 가자는 거야?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왔는지 생각해봐. 하루 종일 반복되는 질문, 불 꺼졌는지 확인해도 다시 묻고, 회사에선 스트레스 받고, 지수 너도 몸 버려가며 애쓰잖아. 이제 우리 인생도 살아야지. 어머니는 좋은 공기 마시며 여기 남아 계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 솔직히 나 요즘은 집에 들어가기 싫어. 그 순간 제 심장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부러졌습니다. 나를 낳은 내 아들이 짐이라고 말했습니다. 살면서 그렇게까지 서러운 말은 처음이었습니다. 숨도 쉬기 어려울 정도로 가슴속이 일순간 텅 비어버리는 것 같았죠. 그런데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렇게까지 변해버린 이유를요. 그 시작은 2년 전이었습니다. 지수는 아이를 잃었습니다. 유산이었습니다. 첫 아이였고 수혁이와 지수가 참 많이 기다렸던 아이였죠. 그날 지수는 병원에서 돌아오자마자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방 앞에서 죽을 끓이며 조심스레 문을 두드렸죠. 지수야, 문 좀 열어봐. 어머니가 미역국 끓였어. 됐어요. 그냥 저 혼자 있게 해주세요. 차가운 말투였지만 저는 이해했습니다. 지금 지수가 얼마나 아플지,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른다는 것도. 그 이후 며칠간 지수는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수혁이는 집에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은 종종 건너뛰었고 말도 줄어들었죠. 그때부터였습니다. 제가 설 자리가 점점 사라지기 시작한 건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무언의 시간이 필요한 거겠거니 생각했죠. 하지만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저는 식구가 아니라 거슬리는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저는 가족이 화목하길 바랐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웃었고 더 많이 참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 지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친정엄마가 한동안 와서 같이 지내도 될까요? 몸이 좀 안 좋아지셔서요. 저는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그분도 혼자 계신다는데 같이 지내며 서로 의지도 되고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게 제게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지수의 어머니가 집에 오신 날부터 수혁이의 눈길은 오롯이 두 사람에게만 쏠렸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면 어머님이 이미 해주셨어요. 그 반찬은 안 맞을 것 같아서요. 그렇게 제 역할은 줄어갔습니다. 식탁은 4명이 아닌 3명이 앉는 구조가 되었고 저는 거실에서 조용히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어느 날은 젓가락 소리도 민망해 TV도 끄고 조용히 식사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는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아이들이 어떤 눈빛으로 날 대하는지, 어떤 말투로 건너뛰는지. 그러다 어느 날 제가 감기로 몸살을 앓는 날, 주방에 냄비를 올려놓고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타는 냄새에 놀라 주방으로 달려갔고 지수가 울컥하며 소리쳤죠.
어머니, 진짜 정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애라도 있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고 그냥 죄송하다는 말만 나왔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지수는 날 더더욱 경계했습니다. 위험한 사람 취급을 받기 시작했죠. 그때부터였습니다. 저는 치매인 척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왜요? 스스로 망가져 보자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나를 불편해하고 꺼려하고 멀리하는지를 제 눈으로 끝까지 보고 싶었습니다. 말로는 걱정돼요, 어머니. 잘 챙겨드릴게요 하면서도 눈빛은 늘 피하고 대화는 형식적인 것뿐이었으니까요. 정말 그들이 날 사랑하는지 아니면 그저 의무로 견디고 있는 것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이 베트남 여행이었습니다. 처음엔 제가 제안했습니다. 우리 같이 여행이나 갈까? 외국 온천지 좋다더라. 지수는 놀란 듯 웃었고 수혁이는 고민하다가 결국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출국 직전 수혁이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엄마, 여권이랑 휴대폰은 내가 챙겨줄게요. 공항에서 정신 없으시잖아요. 그 순간 이 아이가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다는 걸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도 준비했습니다. 몰래 두 번째 여권을 발급받고 비상용 휴대폰을 숨겼습니다. 녹음기와 메모 수첩도 챙겼고요. 그리고 오늘 그들의 대화를 듣고 마침내 모든 걸 확신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수는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먼저 나가 있을게요. 어머니는 온천 좀 더 즐기시고 천천히 나오세요. 그녀의 미소는 하루 전과 똑같았지만 이제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녀가 문을 닫고 나가자 저는 조용히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수첩에 적었습니다. 2025년 4월 3일 오전 8시 45분 지수와 수혁이 나를 두고 숙소를 떠남. 여권, 휴대폰 모두 없는 상태. 치매 환자인 어머니를 여행지에 고의로 유기. 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은 단단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준비한 복수가 시작될 테니까요. 호텔 문이 닫히는 소리. 그 뒤에 이어지는 정적. 그건 무섭고 서러운 것이 아니라 처절한 해방의 소리였습니다. 그날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버려졌다는 모욕보다 오히려 속이 시원하더군요. 왜냐하면 이제 더는 속지 않아도 되니까요. 숙소 주인이 아침 청소를 시작할 즈음 저는 조용히 프런트로 내려가 말했습니다. 여권 분실했어요. 베트남 주재 한국 대사관으로 가고 싶습니다. 쥐죽은 듯 눈만 깜빡이던 제 얼굴은 더 이상 치매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또렷한 말투, 정확한 의사표현. 주인은 순간적으로 당황한 듯 보였지만 곧 친절하게 택시를 불러줬습니다. 대사관에서 신원 확인을 마친 후 임시 여권이 발급됐고 다음 날 오후 비행기로 귀국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한 순간 진짜 숨이 턱 막혔습니다. 무릎이 꺾일 것처럼 후들거렸고 숨을 들이쉬는데도 코끝이 매캐했습니다. 그 광활한 인천공항 대합실에서 저는 세상에서 가장 작고 가벼운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주머니 속 녹음기와 노트는 묵직했습니다. 그건 증거였고 또 하나의 칼날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울 은평구에 사는 제 오랜 친구 영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영미는 제가 삶에서 유일하게 전부를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50년 넘게 친구로 지낸 사람이니까요. 초인종을 누르자마자 문이 열리며 그녀가 뛰어나왔습니다. 희주야, 너 진짜 괜찮은 거야? 미친 거 아냐? 아들이랑 며느리가 널 두고 갔다고? 여기가 무슨 세상인데 그런 일이. 영미야, 잠깐만.
지금부터는 내가 말하는 모든 걸 녹음해줘. 거실 조명 아래 녹음기를 가운데 놓고 저는 지난 며칠간의 일을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영미는 처음엔 화를 냈고 곧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순간 그녀의 눈빛은 변했습니다. 그래. 이렇게 된 거 내가 먼저 지쳐버리면 안 돼. 내가 도와줄게. 이건 그냥 가족 안의 불화가 아니라 노인 유기 사건이야. 그녀는 변호사 지인에게 연락했고 상담을 통해 유기 정황과 관련 법률을 검토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차분히 두 사람 앞에 다시 나타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녹음 파일 백업, 베트남 숙소 주인과 연락해 정황 진술 확보, 지인의 도움으로 제작한 돌봄 기록 보고서, 마지막으로 제가 치매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건강 진단서. 일주일 후 저는 수혁이와 지수의 앞에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들이 근무 중인 사무실 앞이었습니다. 단정한 재킷 차림, 머리는 묶고 얼굴엔 화장기 없이.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수혁은 저를 보자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엄마. 그래, 엄마야. 아니, 언제 오셨어요? 연락도 없이. 내가 버리고 간 그날 나는 이미 다 알고 있었어. 뭐? 녹음기 틀까? 아니면 그때 숙소 주인이 경찰에 신고하게 둘까? 그날 저녁 수혁과 지수는 당황한 얼굴로 영미의 사무실로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테이블에 녹음기와 수첩을 꺼내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내가 치매인 척한 거 언제부터 시작된 줄 아니? 엄마, 너희가 날 위험하다고 여기던 그날부터야. 박태훈 날 내가 진짜 물을 안 부어서 그랬을까? 반찬을 2번 내놓은 날 정말 몰라서 그랬을까? 지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고 수혁이는 두 손으로 이마를 감쌌습니다. 근데 너희는 확인하지 않았지. 진짜인지 아닌지. 그냥 편하자고 믿은 거야. 이 사람은 치매니까.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 줄 아니? 그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수첩을 닫았습니다. 수혁아, 나는 내가 불쌍해. 너 스스로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지도 모르고 그 안에서 너도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는 걸 전혀 인식하지 못하니까. 그때 지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그때 그냥 저도 너무 힘들었어요. 힘들어서 사람을 버려도 되니? 그것도 너희 아버지 없이 나 하나 보고 살던 사람을. 그날의 대화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며칠에 걸쳐 저는 두 사람과 다시 마주 앉았고 기록을 확인하고 감정이 북받쳐 말도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을 지나면서 저는 점점 제 감정의 끝이 어디였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건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돌아보게 만드는 것. 그게 진짜 제 목적이었습니다. 나를 버린 사람들이 자신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끝까지 목도하게 만들고 그 후회와 죄책감이 그들의 삶에 남도록 하는 것. 그게 제가 바라던 유일한 정리였습니다. 며칠 뒤 지수가 조용히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혹시 우리와 함께 사시겠어요? 이번엔 정말 다르게 해볼게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됐어요. 이젠 나도 나를 위해 살아야죠. 사흘 뒤 저는 생각을 정리하고 지수의 집 앞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약속도 없이 말도 없이 그냥 그 애가 나타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지수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가죽백을 어깨에 메고 선글라스를 벗으며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저를 발견하고는 그대로 멈췄습니다. 어머님, 앉아. 지금 무릎 꿇고 사과하러 온 거야? 아니면 변명하러 온 거야? 지수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때 저도 너무 힘들었어요. 애는 유산됐고 수혁이는 점점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어요. 뭐? 그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다른 여자? 네. 회사에 있는 여자예요. 자기보다 5살이나 어린 여자. 지금도 연락하고 있죠. 저만 모르는 줄 아셨겠지만 다 알아요. 다 봤어요. 지수는 거기서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입꼬리를 올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도 치매인 척했듯이 저도 며느리인 척한 거예요. 이 집, 이 가족 전부 다 연기였어요. 그 말에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날 버리고 간 것도 내가 주도한 거니? 지수는 커피잔을 천천히 들며 말했습니다. 그랬죠. 아니, 제가 계획했어요. 이 집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한 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이 모든 계획의 실질적 주도자가 아들 수혁이 아닌 지수였던 겁니다. 수혁이는요, 엄마 하면서도 사실 늘 엄마 탓을 했어요. 아빠 돌아가시고 힘들었던 거, 대학 등록금 때문에 후배들보다 느린 취업. 그런 게 다 엄마 때문이라면서요. 지수는 웃고 있었습니다. 그 억지 웃음 뒤에 감춰진 냉소와 원망, 분노가 차라리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리고요, 어머님이 치매인 줄 알고 솔직히 기뻤어요. 정신 차리면 또 돌아올까봐 겁났거든요. 저는 그 순간 이 집안의 균열이 단순한 오해에서 시작된 게 아니란 걸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모든 건 아주 오래전부터 틀어지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수혁이는 겉으론 엄마라고 불렀지만 마음속으론 단 한 번도 저를 가족으로 존중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지수는 그 감정에 기생하며 자기 삶을 감정의 쓰레기통처럼 저한테 던지고 있었던 거고요. 저는 천천히 가방을 열어 한 장의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 뭔데요? 내가 베트남에서 나를 유기한 날 내가 숙소 주인과 찍은 사진이야. 그리고 대사관에 낸 민원 서류, 의료 기록, 정신감정 진단서. 너 사람 하나 치매로 몰아세우고 버린 거야. 그게 뭔 의미인지 알긴 하니? 지수는 이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금 당장 경찰서에 가도 돼. 근데 나 참을 거야. 왜요? 내가 너희를 진짜 무너뜨릴 방법은 너희가 날 두려워하게 만드는 거니까. 그날 밤, 저는 돌아오는 길에 서랍에 있던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거기엔 수혁이가 태어났던 날, 첫걸음을 걸었던 날, 처음 엄마라고 불렀던 날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아이는 내 전부였는데 며칠이 흘렀습니다. 지수와의 대화 이후 저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혁이었습니다. 엄마 나예요. 지수가 뭐라 그랬어요? 그날 이후 계속 이상하던데. 혹시 엄마 뭔가 꾸미고 계세요? 그래, 꾸몄어. 근데 그건 내가 먼저 시작했잖아.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수혁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엄마, 내가 그날 그렇게까지 하려던 건 아니었어요. 지수가 너무 몰아붙여서 나도 그냥 너무 몰아붙여서 그러면 엄마를 산속에 버려도 되는 거야? 아무 말도 없이, 아무 연락도 없이? 그건 사람이 하는 짓이니? 그날 밤 수혁은 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냥 다 너무 지쳐서 그랬어요. 회사도, 지수도, 애기도. 지수 얘기 들었어. 내가 다른 여자 만나고 있다며? 그건 대답해. 맞아요. 제 눈앞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입술을 꾹 깨물며 저는 거실 벽을 바라봤습니다.
수혁은 고개를 숙인 채 뭔가를 주섬주섬 꺼내더군요. 현금이 든 두툼한 봉투. 엄마, 이거 그동안 못 챙겨드린 용돈이에요. 그냥 이걸로 덮으면 안 될까요? 그 순간 제 안의 모든 인내심이 부서졌습니다. 지금 이걸로 나를 막겠다고? 돈으로?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됐어. 그 봉투 내가 집에 돌아가서 지수한테 던져. 내가 받은 것도 받은 셈도 하지 않을 거니까. 그날 밤 저는 혼자 방 안에서 조용히 가방 하나를 꺼냈습니다. 가방 속엔 지수의 대화 녹취록, 수혁의 계좌 이체 내역, 유기 정황이 담긴 사진, 정신감정 진단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언장 한 통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은 내 손으로 정리하고 마무리하겠다. 나 정희주는 내가 남긴 삶의 흔적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기록으로 남긴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수였습니다. 어머님, 지금 이걸로 위협하시는 거예요? 너 들어왔으면 문부터 닫아. 여긴 너희가 맘대로 드나드는 곳 아니야. 좋아요. 그럼 어머님도 들으세요. 지수는 작은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에 툭 내려놨습니다. 위자료 청구서였습니다. 이거 수혁이랑 협의 끝난 내용이에요. 우리 이혼할 거예요. 그동안 어머님 덕에 많이 참았어요. 근데 이젠 안 해요. 수혁이도 나도 다 지쳤거든요. 저는 그 서류를 천천히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너도 내 아들에서 빠져. 지수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썹을 치켜세우며 말했죠. 그렇게 치매인 줄 알았다면 진짜로 그랬어야 했어요. 차라리 정신이 없었으면 지금 이런 상황도 없었을 텐데. 순간 제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이 집에서, 이 가족 안에서 내가 무얼 위해 살아왔던 걸까? 묻고 묻다가 남은 건 하나였습니다. 이제 나도 정리할게. 너희는 너희대로 살아. 근데 이 기록 나는 어디든 남길 거야. 이제 이 이야기는 더 이상 가정 안의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책상 위에 인터뷰 요청서를 꺼내 펼쳤습니다. 제 손을 꼭 잡아준 사람은 영미였습니다. 그날 이후 단 하루도 저를 혼자 두지 않았던 유일한 친구. 희주야, 정말 괜찮겠어? 인터뷰는 한 번 나가면 되돌릴 수 없어. 그래. 내가 이 고통을 참아온 것도 이걸 세상에 말하기 위해서였는지도 몰라. 며칠 후 한 중견 방송사의 다큐멘터리 제작진과 첫 미팅이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제목은 버려진 어머니의 기록. 내용은 충격적이었지만 사실 그대로였습니다. 치매를 가장해 가족의 진심을 들여다본 어머니, 그리고 그 딸과 아들이 벌인 유기극, 녹음 파일, 영상 증거, 대사관 문서까지 모든 자료가 방송사 제작진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방송이 나간 날은 2025년 5월 3일 밤 10시. SNS엔 현대판 고려장, 치매 유기 실화, 치밀한 복수극의 주인공, 정희주 씨라는 해시태그가 수없이 떠올랐습니다. 댓글에는 내가 다 울었다. 엄마에게 전화하고 싶어졌다. 이건 단순한 가족의 문제가 아니다. 라는 말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수혁의 회사 앞에서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나예요. 그래, 나 해고됐어요. 사내 이미지에 큰 타격이라고. 그 여자랑도 끝났고요. 지수는 위자료도 포기하고 떠났어요. 그래서 어머니, 한 번만 얼굴 볼 수 있을까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다면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만큼은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걸 감당하고 나니 그 아이가 아니라 제가 더 멀어진 기분이었습니다.
우리는 한강 다리 밑 벤치에서 만났습니다. 수혁은 삐쩍 마른 얼굴에 며칠째 잠을 못 잔 눈빛이었습니다. 엄마, 나 진짜 엄마가 그렇게 무서운 사람인 줄 몰랐어요. 무서운 사람이었으면 너를 그 자리에서 고소했겠지. 왜 그랬어요? 차라리 가만히 있었으면 다시 돌아왔을 수도 있었잖아요. 그러게. 그럼 난 내가 짐이라고 한 걸 계속 들으며 살았겠지. 어쩌면 더 늙고 병들어서 어느 날 길바닥에 버려졌을지도 몰라. 그 아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선을 내리고 주먹을 말없이 쥐었다 폈다 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까지 엄마, 나 진짜 죽고 싶었어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쿡 하고 찔렸습니다. 하지만 단단하게 쌓인 마음은 쉽게 허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죽고 싶으면 죽기 전에 생각부터 해야지. 누굴 죽게 만들었는지부터. 난 한 번 죽었다 살아났어. 산속에 혼자 남겨졌을 때 햇빛도 바람도 다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았어. 근데 살아야겠더라. 복수라도 해야겠으니까. 우리는 그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서로의 진심을 마주 보았습니다. 며칠 후 제게 방송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의주 어르신, 시청자 반응이 너무 좋아서요. 혹시 칼럼이나 책 출간을 고려해 보실 생각 없으세요? 저는 말없이 창밖을 봤습니다. 봄이 끝나고 여름이 다가오는 길목. 저도 내 안의 겨울을 다 지나온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영미와 함께 작은 찻집에서 조용히 웃었습니다. 희주야, 너 지금 얼굴이 너무 평온해. 이제 됐어. 그냥 나를 위해 사는 일만 남았네. 엄마는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거야 하지만 너의 삶은 다시 시작되길 바란단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모든 사건이 방송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던 시간도 이제는 조용히 가라앉았습니다. 벌써 2년이 다 되어갑니다. 저는 지금 강원도 양양 근처 바닷가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서울을 떠나오며 모든 번호를 정리했고 영미만 가끔 연락할 수 있도록 남겨두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마당 화단에 물을 주고 하얀 개 한 마리와 바닷가를 산책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 개는 작년 봄 유기견 보호소에서 데려온 아이인데 제가 붙여준 이름은 기저귀입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 방송 나온 분 맞으시죠? 어떻게 그렇게 조용하게 사세요? 저는 웃으며 말합니다. 그 일이 있었기에 지금의 평온이 더 소중해졌어요. 어느 날 우체통에 오래된 종이봉투 하나가 꽂혀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적혀 있지 않았지만 봉투 속 글씨체는 너무도 익숙했습니다. 수혁이었습니다. 엄마, 그날 이후 저는 매일 하루하루를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는 당신을 볼 수 없을 거라 생각했고, 그래서 오히려 당신의 안부조차 물을 자격이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도 매년 이맘때가 되면 엄마 생신을 기억하게 됩니다. 엄마, 죄송합니다.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했습니다. 편지를 읽는 순간 손에서 종이가 바스락거리며 떨어졌습니다. 그 아이는 이제야 처음으로 제게 사랑한다는 말을 남긴 겁니다. 그 한마디를 이토록 오래 기다려왔다는 사실이 서글퍼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그 편지의 뒷면에 조용히 한 줄 적었습니다. 엄마는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거야. 하지만 너의 삶은 다시 시작되길 바란단다. 며칠 뒤 저는 그 편지를 다시 봉투에 넣고 서울 주소로 붙였습니다. 그리고 기저귀와 함께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밀려오는 파도, 점점 길어지는 해그림자, 그 모든 풍경이 이제는 상처가 아니라 평화로 다가왔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기억의 바다를 가지고 산다고 합니다. 그 바다는 어떤 날은 너무 차가워 발끝조차 담그기 두려울 때도 있고 어떤 날은 잔잔한 햇살을 머금은 채 조용히 안겨주기도 하죠. 저에게 그 바다는 다시는 돌아가지 않아도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도 걸어 나올 수 있었던 시간이었죠. 저는 오늘도 조용히 창밖을 봅니다. 바람이 불고 꽃이 흔들리고 기저귀가 제 발밑에 턱을 기대며 낮잠을 잡니다. 그리고 저는 마음속으로 아주 천천히 되뇌입니다. 정희주야, 너 정말 잘 버텼다.